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뭐 부동의 1위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는 원래 저렇게 그냥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저래야 되는 건가 보다. 자,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서열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환경이 그지같이 바뀐 거야.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오늘 영상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착각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5가지 착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착각이 뭐냐?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오늘 영상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반드시 버려야 할 착각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각 5가지를 갖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노후 준비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후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노후 준비를 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노후 준비의 어떤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5가지, 착각 5가지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착각이 뭐냐 하면 말이죠.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뭐 저출산 이야기, 지방 소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 인구가 급격하게 줄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17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언제 5천만이라고 하는 벽이 깨지고 4천만으로 내려갈까? 뭐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5년도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회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과연 인구가 급격히 줄까? 자, 아마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재앙,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이다 라는 뉴스였죠.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진짜 1년에 신생아가 뭐 거의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이도 태어나지도 않고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넘버 2 도시, 우리나라의 넘버 2 도시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넘버 2 도시는 당연히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자, 1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에 부산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9로 나타나서 부산 역시도 위험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당장 뭐 내일 모레 소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소멸 위험 지수에서 나타내는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이 대도시임에도 너무 출생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부산도 소멸 위험 단계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 자갈치 시장으로 유명한 남포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31명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여기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인구가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급격하게 줄겠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제 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을 잡을 때 인구가 많이 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더욱 근데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준다라는 반증이 뭐냐면, 출생아는 뭐 굉장히 급격하게 적은데
가까워진 100세 시대, 여성의 평균 수명은 이제 90세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평균 수명이 남녀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남녀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전보다 2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는다라는 이야기죠.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는 둔화했고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진짜 뭐 100세 시대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은 95세라고 합니다. 90년대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30대 이제 막 접어들고 있는데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년대생들 중에서 아주 특별히 건강하지 않고 평균만 건강해도 95세를 산다. 이런 뜻이니까 평균치보다 조금만 더 건강해버리면 바로 그냥 100세를 넘겨버리는 진짜 100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 안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의 예상 인구는 4,577만 명입니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4,577만. 2050년. 그죠? 요 인구가 예상 인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착각을 갖고 노후 준비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냐면 이 착각을 갖고 있는 분은 자꾸 집을 빨리 팔려고 그래. 빨리 팔아버리려고 그래. 주택의 매각 문제, 노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이게 뭐 좀 내 노후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것도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장수는 하는데 병을 가지고 장수를 하는, 한마디로 건강한 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기 때문에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생활비 계산도 잘못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착각은 생각보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착각. 주택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주택 가격은 급락할 것이다. 자, 2022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주택 가격이 한 3년째 하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택 가격은 이제 인구 줄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빈집도 늘어나고, 일본의 또 뉴스를 보면 일본은 또 빈집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급락할 거다라는데 이것이 왜 착각일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공식이죠. 인구 감소하면 주택 가격 하락, 공식이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면 서울대에 들어가기 쉬워지나요? 제가 옛날에 그 시험을 볼 때는 말이죠. 수험생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와, 100만 명. 최근에는 수험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명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서열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심에서 상당히 가치를 가지고 희소성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총량적인 지수나 총량적인 가격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가격이 상대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양극화, 그리고 또 뭐예요? 서열화. 대한민국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 집의 집값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좀 입지가 괜찮은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 가치로 무조건 하락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무조건 급락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주택 매각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집 팔아버리고 주식이나 하자, 코인이나 하자, 이렇게 투기적인 자산 투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의 전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서 임대소득 받는 게 좋긴 하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상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공실이 생길 위험이 있고 관리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가 500만 원 필요한데 상가에서 500만 원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월세 받아가지고 어디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에서 전화만 오면 뭐 수리해달라, 뭐가 고장났다, 또 나간다, 뭐 임대료가 높다, 뭐 상권이 바뀌어서 요즘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게 뭐 편안하게 노후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임대용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으로 노후 생활을 하시려면 주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물론 하락하겠지만 곳에 따라서 또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급락 내지는 뭐 급격하게 이렇게 자산 가치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만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은 뭘까요? 이게 돈인데, 돈이 이렇게 뭔가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착각 세 번째는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시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뭐 굉장히 호화 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생활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보시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세대라고 하면은 뭐 일제 강점기도 거치셨을 거고 당연히 뭐 6.25와 같은 그런 전쟁도 겪으셨을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뭐 부동의 1위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굉장히 작은 돈으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는 원래 저렇게 그냥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저래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노후는 야 돈도 못 버는데 그냥 적은 생활비로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착각이다라는 거죠. 왜 착각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10년 전에 1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014년이죠. 은퇴한 78세 노부부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88세 정도 되셨겠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분을 만났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이분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부모님이 지금 78세인데 당시로 78세인데 두 부부가 은퇴하고 그냥 연금 공무원 연금 받아갖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대답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 어머니 한 달 생활비 뭐 사실 별로 이렇게 돈 쓰실 일 없잖아요. 별로 한 달 생활비 얼마 안 들어가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말도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때 당시에도 물가가 굉장히 높았나 봅니다. 2014년에도 하면서 하시는 말씀 야 숨만 쉬는데 300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78세에 은퇴한 노부부가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숨만 쉬는데 300 든다. 그러면 지금 숨 쉬는 데는 10년 지났으니까 아마 숨 쉬는데 아마 350, 400 들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전혀 뭔가 이렇게 특이한 뭔가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동 지출 중에서 외식과 문화 레저 비용의 비중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생활비에서 외식과 문화 레저 비용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지금 생활비는 5일 근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면서 사용한 그런 생활비죠. 자, 그런데 이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이자 빼고 교육비 빼고 나면 그게 순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일간 회사 가고 이틀 정도 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쓰는 순생활비가 얼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순생활비로 유지가 되겠느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순생활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곱하기 2배. 아니면 곱하기 2.5배가 들어갑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5일간 여가 생활을 못하던 시기에 회사에서 매여 있느라고 소비를 안 했던 시간을 완전히 다 소비로 전향을 하고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 여러분 순생활비의 2배? 2배 반? 써도요.
그거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 느낌 안 드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노후에는 그냥 생활비가 많이 안 들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착각이다. 생활비는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늘어나는 생활비를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이냐라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착각은 말이죠. 바로 네 번째 착각은 주식은 분산 투자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식은 내가 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죠? 이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좀 A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 사는 거. 이게 분산 투자가 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크를 올린다고 해서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이만큼 올리는 동안에 늘어나는 수익률은 사실은 판타지고 확률 분포 중에서의 평균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될 놈만 된다라는 거예요. 될 놈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독한 양극화의 그늘이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아니 뭐 요즘은 뭐 국내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오르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 주식도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최근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81% 정도 회복한 거에 비해서 미국은 110%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될 놈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비싸질까? 사실은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오버슈팅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양극화가 주식시장에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에비앙 생수가 한 병 있습니다. 이 에비앙은 좀 비싼가? 하여튼 좀 요거는 뭐 1,000원보다는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물이라고 봤을 때는 뭐 보통 1,000원 이내 정도지 않습니까? 자,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요. 이 물의 성분이 어떻고, 그죠? EPS,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 그러면 이 주식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고, 그래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 정도가 주가다, 뭐 퍼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이 회사를 오늘 당장 청산해버리면 한 주당 주주한테 얼마씩 돌려줄 자산이 있느냐, BPS죠. 뭐 예를 들면 주당 순 자산이 얼마냐, 그래서 주당 순 자산에 비해 주가가 몇 배냐, PBR이죠. 뭐 그 다음에 이 자본에 비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 뭐 ROE가 얼마냐, 뭐 이런 펀더멘탈의 분석을 그동안에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미쳤네. 이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나가버렸네. 이런 분석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를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분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얼마나 정말 순수한 물이고, 그죠? 알프스의 그 눈을 말이죠. 만년설을 녹여가지고 만들었고, 이런 가치 분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게 됐느냐? 무의미하다. 왜 무의미하냐? 여러분, 이 생수 한 병의 가격이라는 게 편의점에서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이걸 만약에 사막에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의점에 있으면 당연히 1,000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편의점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사막이 됐는데, 사막에서 지금 이거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분. 이거 어떡하지? 이분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거? 이런 상황에서의 생수 한 병은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생수 한 병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생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환경이 그지같이 바뀐 거야. 한마디로 그냥 사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생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비싸? 라는 거를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돼버린 거죠. 사막에서 생수 한 병이 얼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분산 투자라는 것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예금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1억이 있으면 한 7천만 원 정도는 예금하고 3천만 원만 주식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3천도 위험하니까 A부터 Z까지 종목을 분산하라 라고 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될 놈만 된다는 거야. 이제는 뭐 펀더멘탈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잘 나간다, 상당히 지금 핫하다라고 하는 종목, 지금 비싸졌지만 더 비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종목의 분산 투자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이 정말 핫하다고 느꼈다면 그 주식이 더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버티는 그 주식이 진짜 핫한 거라면, 정말 유망한 거라면 여러분 그 주식을 더 사시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 주식 안에서도 분산 투자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착각은요. 물가는 다시 낮아질 것이다. 자, 이게 왜 착각이냐. 최근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최근에 또 물가도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시장도 뜨겁고 둔화폭이 상당히 좀 둔화됐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전쟁이나 또는 뭐 공급망의 어떤 순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유무역의 기조는 이제 아주 굉장히 크게 후퇴했죠. 뭔가 경제는 블록으로 묶이고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마디로 이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는 한, 아니 이어지는 한이 아니라 이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60세 이 취업 인구가 20세 취업 인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노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그 노후 준비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잦아들지 않느냐? 여러분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나가서 장보기를 해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식당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많이 낮아졌나요? 전혀 낮아지지 않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산과 가격과 임금에 나타나면서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회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근데 그 사회활동이 잡으로서 세컨잡이 되면은 그거만큼 나이스한 것이 없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야만 우리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리고 높아지는 물가를 감당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착각,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5가지 착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착각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노후 준비는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정관념부터 제거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